박수까지 받을 건 아닌데. 요즘 왜 이렇게 바쁜가 해서 사무실에 책상에 잘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참, 여러 군데에서, 그래서 뭐 만들고, 포럼도 만들고,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왜 그런가 생각하니까, 세상이 바뀌고 있으니까, 다들 막 빠르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여기 들어온 지 이제 한 2년쯤 된 것 같아요. 네, 2년 같은 이게요. 달쯤 됐는데, 아, 뭐 그냥 뭐 비행기는 날아가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1학기를 타면은 그 좌석에 있는 그 한 개 부품이 그냥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걸 만드는 공장에 다녀오고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와중에서, 환경에서 열심히 일 하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환경이 다 바뀌다 보니까 우리도 그냥 가만히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인식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전략 환경이 바뀌는데 우리도 빨리 따라가서 따라잡자. 준비하는 자만이 과실을 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뭔가 준비한다는 걸 먼저 공부를 해야 뭔가 할수 있죠. 그래서 어, 물론 이제 여기 전문가도 몇 분 있어요. 그래서 각자 분야 다 전문가들이신데 이제는 그분들만 알아서는 안 되고 같이 지식을 공유하고 한번 공유하고 나면은 뭐 생각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 협회 계획도 새로 세우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협회가 어디에 가 있는지를 생각을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죠. 상상은 행동을 하면 실현이 되기 때문에 행동을 하기 위한 지금 지금 말씀하신 오늘 첫 시작이지만 이걸 동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굉장히 기대했으면 듭니다. 우리 이양기 선생님이 준비했는데 박수 문자 쳐. 하고 다음 주에 또 하고 하는 이걸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AM, UAM 하더라도 이게 이제 들어가면 또 해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해줍니다. 또 다른, 이런 하다가 중요한 다른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하고 해서 계속 당분간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사업기획실 이야기선입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이 전공 분야가 다 다르고, 네, 전문 업무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쉽게 할 수 있도록 좀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루하실 수 있어서 가능한 영상을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사실 이제 처음 보시게 될 영상이 거의 모든 설명이 다 들어있긴 한데요. 추가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가미해서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보시고 나서 질의응답 시간도 조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편의상 좀 컨트롤 해야 돼서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신산업 분야 스터디 그룹 모임에서 첫 번째 주제는 첨단 항공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원래 바로 인트로 영상 하나 보여드릴까 했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과연 첨단 항공 모빌리티 AAM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선은 신개념 비행체를 얘기를 합니다. 보입니다. 됩니다. 요 슬라이드만 글씨가 작습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좀 거라서요. 우선 AAV라고 해서 저희가 어드밴스드 에어 비어클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모빌리티라고 하고요. 모빌리티는 말 그대로 모든 교통수단을 다 통칭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하드웨어적인 교통 분야도 있지만 뭐 관제라든지 서비스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AAV는 말 그대로 비행체만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심이나 기존에 많이 들어보셨을 UAM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도심에서만 사용하는 서비스가 되겠고요. 네, 광역권이라고 해서 도심과 도심을 연결해주는 네, 그런 모든 걸 통칭을 해서 AAM이라는 단어를 요새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탄생하게 된 가장 큰 배경 중에는 기존의 도시의 도로교통수단의 혼잡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적인 측면에서 항공이 산업적으로 크지 않지만 하늘에다가 직접적으로 CO2나 뭐 질소산화물들을 이제 뿌린다는 그런 좀 악역을 맡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감소, 그다음에 네, 지상교통 포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대형 여객기나 항공기 아니면 헬리콥터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드론 산업이 발전하면서 기술적인 진보를 인해서 이 AAV가 탄생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을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M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비행체나 이제 인프라를 포함한 전체 교통체계를 의미를 하게 되고요. UAM은 도심 내 근거리권, 대략 한 100km 이내, 50km 이내를 얘기를 하고 있고, 램이라고 해서 이제 리저널 에어 모빌리티라고 해서 도시 간, 지역 간을 광역으로 운영하는 그런 교통체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많이 예전에는 이제 PAV라는 말을 좀 썼었고요. 그래서 자동차에 날개 달아서 개인이 소유하는 그런 비행체를 이제 PAV라고 했었는데, 그리고 드론, 그다음에 이제 EV톨은 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이라고 해서 이제 전기식으로 수직 이착륙할 수 있는 비행기를 말합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는 AAM과 그 다음에 EV톨이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네, 영상을 하나 보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하나 시스템에서 제작한 홍보 영상이고요. UAM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좀 이렇게 편하게 쉽게 해놓은 영상이 되겠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백투더퓨처 속 이 명대사처럼 우리나라도 2025년 차세대 교통수단 UAM을 세상에 선보이기 위해 강한 의지와 함께 달려가고 있지. 안녕하세요. 두 번째 이야기로 돌아온 성우 김영선입니다. 모두의 꿈 KUAM. UAM이 잘 운용되려면 기체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인프라 시설과 안정적인 서비스도 참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분야의 첨단 기술이 필요한 만큼 한화시스템은 한국공항공사, SK텔레콤,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과 함께 UAM 팀 코리아 대표 드림팀으로 활약 중이죠. 그렇다면 UAM이 펼쳐지는 세상, 과연 어떤 인프라와 서비스를 만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볼까요? 한화 시스템을 알아가는 순간, 한순간 챕터 2 두 번째 이야기 UAM 인프라와 서비스 파헤치기. 버스를 타려면 정류장으로, 비행기를 타려면 공항으로. 그럼 UAM을 이용하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UAM 기체의 이착륙장 버티포트입니다. 버티포트는 도심 속의 건물 옥상이나 넓은 주차장과 같은 곳에서 만나게 될 텐데요. UAM의 기체는 비행기와 달리 수직으로 이착륙할 수 있어서 긴 활주로가 필요 없기 때문이죠. 현재 한화 시스템은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버티포트보다 훨씬 큰 버티허브를 세계 최대 규모로 김포공항에 구축할 예정인데요. 버티허브는 버티포트처럼 기체가 이착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체의 안전관리도 꼼꼼하게 할 수 있는 시설들을 포함하죠. 게다가 다양한 항로의 UAM도 이용할 수 있고 공항, 기차역, 지하철역과 같이 주변 교통시설과 연계해 얼마든지 환승도 가능. 다양한 편의시설도 갖춰질 예정이라고 하니 그 규모가 엄청나겠는데요? 우와, 이제 여기가 만남의 광장? 그런데 저기 앞에 있는 건 뭐죠? 아, 철새 가족이네요. 그런데 저희와 가는 길이 겹치겠는데요? 어이구, 퉁퉁까지 치는 걸 보니 비도 올 것 같은데 괜찮은 건가요? 걱정 마세요. UAM 교통관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항공기와 항공기, 조류와 드론 같은 도심 속 장애물은 물론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 상황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분석해서 전달. 목적지까지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갈 수 있도록 철저한 시스템을 구축 중이니 안심할 수 있겠죠? 와우, unbelievable. 그런데 혹시 UAM을 탈 때도 택시처럼 예약을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어디 한번 해볼까요? 1단계 애플리케이션을 켜고 목적지를 입력한다. 2단계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선다. 끝!
그래도 새로운 교통수단인데 여기서 끝이냐고요? 네, 앞으로는 모든 교통수단을 하나로 통합한 모빌리티 서비스 마스를 이용할 거기 때문이죠. 애플리케이션에 목적지만 입력하면 실시간 교통 상황을 분석해서 최적의 경로와 각종 이동수단을 호출부터 예약, 결제까지 한 번에 해결해 주니까요. 우와! 그럼 UAM을 탑승할 때 예약 내용만 보여주면 되겠네요? 아니요,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수속장을 걷기만 해도 생체 인증장 잠시만요. 장치로 신원과 예약 확인 완료, 자동 보안 스캐너로 짐 검사까지 빠르게 체크가 가능하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오지? 잠깐만요. 지금 경남 쪽에 화면이 좀 작게 나가고 있어서 잠깐만 세팅을 잠깐 바꾸고 가겠습니다. 음, 이런 수단. PPT 화면이 공유가 안 되네. 이상하다. 됐다. 네, 좋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이게 안 되네요. 잠깐만요. 일단 이 영상만 지금 다른 걸로 공유 바꾸고요. 왜 이러지? 위해 강한 의지, 다양한 편의 시설도 갖춰질 예정이라고 하니 그 규모가 엄청나겠는데요? 네. 우와, 이제 여기가 만남의 광장? 그런데 저기 앞에 있는 건 뭐죠? 한투까지 추작스러운 기상 악화상. 와우, unbelievable. 그런데 혹시 UAM을 탈 때도 택시처럼 예약을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어디 한번 해볼까요? 1단계, 애플리케이션을 켜고 목적지를 입력한다. 2단계,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선다. 끝! 그래도 새로운 교통수단인데 여기서 끝이냐고요? 네, 앞으로는 모든 교통수단을 하나로 통합한 모빌리티 서비스 마스를 이용할 거기 때문이죠. 애플리케이션에 목적지만 입력하면 실시간 교통 상황을 분석해서 최적의 경로와 각종 이동수단을 호출부터 예약, 결제까지 한 번에 해결해 주니까요. 우와! 그럼 UAM을 탑승할 때 예약 내용만 보여주면 되겠네요? 아니요,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수속장을 걷기만 해도 생체 인증 장치로 신원과 예약 확인 완료, 자동 보안 스캐너로 짐 검사까지 빠르게 체크가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수속과 탑승이 아주 매끄러울 수 있는 이유는 심리스 기술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승객의 보다 편리한 이용을 위해 한화 시스템은 영국의 UAM 인프라 전문 기업 스카이포츠와 함께
협력 중이라고 하네요. 와, 이거 더욱더 믿음이 가는데요? 믿고 더블로 가. 전 세계적 미래 유망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UAM. 특히나 한화 시스템은 최근 세계 3대 에어쇼로 꼽히는 판더러 에어쇼에서 UAM 기체 버터플라이의 실물 크기 로터를 최초로 공개하며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놀라운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과 손잡으며 UAM 시대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쭉 한화 시스템을 알아가는 네,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다시 PPT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자 하는 예, 컨트롤 잡으셔야 되나? 네, 됐습니다. 네. 아이고. 지금까지 영상을 보셨고요. 하나 홍보하려고 틀어드린 건 아니고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잘 나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UAM에서 저희가 이제 항공협회다 보니까 약간 기체에 치중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UAM이나 AM 같은 경우에는 전 산업 분야의 모든 걸 망라하고 있는 새로운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다른 아까 보셨던 이제 버티포트라든지 뭐 앱으로 결제하는 부분, 기상 측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총 망라되어 있는 좀 새로운 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 항공기 여객기를 이용하실 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용하시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간 되게 많은 여러 가지 다른 연계된 산업들이 있는데 AM도 마찬가지로 그런 새로운 산업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네, 그런 산업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를 좀 예로 들었는데요. 유사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요. 1970년대에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증기 자동차가 나왔습니다. 아마 에피소드 아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 증기 자동차를 처음 개발하신 분이 브레이크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차가 주행을 하다가 서지를 못해서 담벼락을 들이받아서 세계 최초로 교통사고를 내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페이턴트 모터와겐이라고 이제 독일에서 가솔린 엔진을 사용한 처음 자동차가 나왔고요. 그동안 쭉 이제 발전을 해서 약 한 120년 이후에 테슬라가 2003년에 설립이 되면서 첫 상용 전기 자동차를 출시를 했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앨런 머스크가 이제 투자를 하면서 CEO로 이제 올라갔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주변에서 견제가 굉장히 심했고 이 사업은 사기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 점유율 가장 높은 전기 자동차 중에 하나가 됐고요. 뭐 가장 많이 아시는 이제 보급형인 이제 모델 3가 2017년에 출시가 돼서 뭐 근처에는 요새는 현대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를 많이 보실 수 있고요. 다만 아직도 이제 이런 신산업 분야에서는 사기치시는 분들이 좀 있으면서 미국에서도 실제로 그 전기 트럭을 이제 개발을 해서 투자를 받았다가 결국은 사기로 판명되는 네, 그런 사례도 있어서 어쨌든 새로운 분야에 발을 담그게 되면은 그걸 노리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 네. 이렇게 됐고요. 그럼 이제 어쨌든 모두가 불신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상용 전기차가 나왔고 앞으로 이제 이게 미래의 대세가 될 거라는 거는 이제 모두가 다 이제 인지하실 것 같습니다. 항공적으로 봤을 때는 1903년에 라이트 형제가 첫 동력 비행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서 약 한 100년 정도 후에 세계 최대 여객기인 A380이 첫 비행에 성공을 했고요. 상용화했다가 이제는 뭐 네,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서 단종이 되긴 했지만 굉장히 기술이 빠르게 발전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객기가 새로운 여객기들도 개발이 될 텐데요. 그럼 과연 다음은 무엇일까? 라는 화두에 있을 때 이제 어떻게 이제 이 항공 모빌리티가 탄생하게 되었는지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이제 익숙하실 텐데요. 드론이 있습니다. 장난감, 잠깐만요. 네. 드론이 있고, 전기 모터, 그 다음에 조그마한 비행 제어 장치, 카메라를 달아놓은 장난감처럼 생긴 드론이 나왔고요. 이 드론이 처음 출시됐을 때 굉장히 파격적이었고 획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 드론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을 정도로 산업이 성장할 거라 아무 생각을 못했지만 이 드론에서 사용되는 전기 모터 기술과 여러 가지 비행 제어라든지 배터리 기술력들이 굉장히 크게 급격하게 발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자들이 일찍 죽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참 먼저 보여드린 이 드론은 농약을 살포하는 그런 드론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탑재 중량이 한 40kg 정도 되는데 최대 출력으로 해가지고 잠깐 이 가벼운 사람 정도는 잠깐 들어올 수 있을 정도는 힘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장난을 좀 치고 있고요. 두 번째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람은 자기 집에 있는 욕조에다가 프레임을 달아서 전기모터 프로펠러 연결해서 개인용 PAV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데스크톱이라고 하는 데스크톱 전기 드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드론이 결국 UAM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드론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 비행기, UAM 비행기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드론은 떨어져도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물론 떨어질 때 사람이 맞으면 죽긴 하지만 그리고 최대 이륙 중량 면에서도 드론은 한 커야 100kg, 120kg 정도 되는데요. UAM은 사람이 보통 상용 드론, UAM을 만들 때, eVTOL 기체를 만들 때 보통 한 5명, 6명을 타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 비행기 자체 최대 이륙 중량이 약 한 3톤에 가깝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 비행 제어 면에서 굉장히 많은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하고 또 사람이 타고 하늘을 나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안전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드론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UAM 만들 수 있어 라고 홍보하는 분들한테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전시회를 나가면 자동차 시트에다가 프레임을 달아서 저거 베스트업 아까 보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UAM 만들었다고 전시장에 내놓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존에 이제 수직 이착륙할 수 있는 항공기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헬기를 떠올리실 텐데요. 오른쪽 아래 보시는 게 이제 카이의 수리온입니다. 에어버스랑 기술 협력을 통해서 공동 개발로 수리온을 만들었고요. 헬기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위엔이 로터라고 하는데 이 로터가 회전을 하면서 양력을 발생시키고 수직으로 이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터가 회전하는 거에 대한 반발력이 생기게 되는데 그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뒤에 꼬리 로터가 또 생기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엔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왕복 엔진을 사용하는 헬기도 있었고요. 요새는 이제 가스터빈 엔진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 앞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진 부분, 왼쪽에 보시는 이 엔진 부분하고 엔진의 출력, 구동력을 이제 이 로터와 뒤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주 기어박스들이 필요합니다. 기어박스가 위로도 올려줘야 되고요. 또 뒤로도 연결해줘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되게 튼튼한 구동축으로 기계장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또 시스템이 복잡해진다는 것은 고장이 날 확률이 높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무거워지게 됩니다.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거워지면 그만큼 또 효율도 저하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고장이 많다는 것은 추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라는 부분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왼쪽에 있는 이 비행기는 미국의 아처사에서 공개한 미드나잇이라는 이 VTO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프로펠러가 총 12개가 달려 있고요. 뒤에 있는 프로펠러는 수직으로만 이륙할 때 사용을 되고 수평 비행할 때는 정지합니다. 대신에 앞에 있는 이 6개의 프로펠러가 수직으로 세워졌다가 비행할 때는 앞으로 회전하는 그런 틸트 방식을 사용하는 비행체가 되겠고요. 가장 기본 원리는 드론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기 모터와 배터리만 있으면 이 비행기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이 전기 모터는 신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동차 엔진 같은 경우에는 엔진 오일 교환도 하셔야 되고 미션 오일도 교환하셔야 되고 또 엔진이 고장난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전기 모터는 뭐 수만 시간, 수십만 시간 이상 사용을 해도 고장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 모터 이 비행이 고장을 대비해서 2중, 3중, 4중으로 백업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약간 이제 엔지니어링 들어가긴 하는데요. 이 오른쪽에 이제 분해도거든요. 이 미드나잇에. 보시면 이 동그라미 숫자가 적혀져 있는 부분은 전기 모터의 위치가 되겠고요. 네모난 숫자는 배터리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요 1번, 색깔이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1번과 여기 있는 12번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과 11번, 서로 대각선으로 X자로 교차하는 부분이 배터리와 전선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번이 고장이 났을 때 12번을 꺼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프로펠러들로만 해도 비행이 가능한 균형이 맞춰지게 되고요. 뭐 너무 자세한 이제 설명은 조금 네, 깊이 들어가면 좀 어려워서 그렇게만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헬기 같은 경우에는 로터가 고장이 났을 때 바로 추락을 하지만 EV2는 이런 다양한 프로펠러를 이용해서 하나나 두 개가 고장나도 충분히 비행 가능하고 뭐 2006 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분산 추진이라고 합니다. 분산된 추진 방식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신뢰성을 높여주는 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제 EVTOL이라고 표현을 할 텐데 EVTOL 탄생할 수 있게 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전기 모터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건 세스나 172라는 이제 소형 항공기고요. 비행사들이 초등 교육을 할 때 가장 많이 타게 되는 비행기 중에 하나입니다. 4인승 되는 비행기고요. 이 비행기에는 저희 내연기관이고요. 그래서 왕복 엔진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신 이런 엔진이 들어가게 되고요. 출력이 약 한 135kW 정도 되는데요. 이 엔진을 사용하는데 연료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엔진이 구동하기 위한 내부에 그 피스톤이라든지 움직이는 동작 부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품들이 약간 160개 정도가 엔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엔진이 가동하게 되면은 CO2와 나머지 납 같은 이런 배출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EV2에 사용되는 전기 모터 같은 경우에는요, 출력은 거의 비슷합니다. 125kW고요. 전기를 공급을 해줬을 때 이 전기 모터를 구동해주는 움직이는 부품들은 7개에 불과합니다. 움직이는 부품 수가 적다는 거는 여기 잘렸네요. 네. 부품 수가 적다는 거는 고장날 확률도 그만큼 적다는 거고요. 또 열로만 이 배출되는 에너지 손실이 있을 뿐이지 다른 별도의 뭐 CO2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게 없어요. 친환경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행기를 심플하고 효율적으로 또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다른 부분은 연료는 처음 실었을 때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비행기 무게가 운항할수록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배터리는 무게가 아무리 전기를 빨았어도 무게가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술로 이 배터리의 수명과 출력과 그 다음에 충전 시간 등은 앞으로도 좀 해결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비행 최신 기술인데 굉장히 이건 지루한 부분이라서 일단 뭐 비행기를 만들기 위한 소재나 구조 기술이 필요하고요. 전기 모터를 포함한 추진 계통에 있어서 이제 수직 이착륙 시키고 분산 전기 추진시키고 그 다음에 이 배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기술도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소연료 전지라든지 아니면 뭐 기존의 이제 가스터빈 엔진을 연계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비행기가 어쨌든 하늘을 날아야 하기 때문에 통신, 항행, 관제 이런 부분들도 좀 기술 개발이 더 필요하고 이게 이제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어려워지고 이런 제어 기술, 비행기를 제어하는 제어 기술, 그다음에 해킹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나중에 조종사가 타긴 하지만 전자장비를 많이 쓰는 비행기고 또 지상에서 나중에 이제 관제하거나 조종사 없이 타는 그런 자율비행이 가능했을 때는 사이버 해킹이 위험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보안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터리 부분도 굉장히 기술 발전이 좀 더 많이 필요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부분 이제 기체에 관련된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 그럼 이 EVTOL, 이 AAV 기체가 하늘을 나는 모습을 잠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 UAM 분야에서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 모비 에비에이션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비행기입니다. 실제로 이제 첫 비행하면서 대중에 공개된 첫 번째 영상이고요. 지금은 사람을 태우지 않고 지상에서 무인기처럼 조종해서 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비행기는 모든 프로펠러가 틸팅이 됩니다. 수직으로
이렇게 해서 프로펠러가 앞으로 꺾어가면서 이 전부 다 수평 비행으로 전환을 하게 되고요. 지금 보면 이제 전부 다 정면으로 비행하게 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공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은 비행기 8시에는 납품하는 계약까지 추진을 했었고요. 조비의 심볼입니다. 비행하는 모습을 잠깐 보셨습니다. 그러면 비행을 했는데 그럼 착륙은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처음에 영상에 잠깐 보셨지만 버티포트라는 개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에어포트라는 개념으로 생겨가 났고요. 여기서 이제 개념들이 좀 확장이 돼서 버티 허브나 버티 패드라는 말도 좀 사용이 되는데요. 간략하게 그냥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 버티포트는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서 이 UAM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밑에 다른 대중교통수단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복합 단지 건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버티 허브는 버티 포트에 플러스해서 다른 대중교통과 지하철, 버스까지 연결시켜주는 그런 대형 복합 플렉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버티 패드는 기존에 그냥 헬리콥터 이착륙장, 네, 헬리패드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인프라 지상 건물들도 이제 UAM이 활성화되면서 많이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김포공항에서 하나 시스템하고 협력을 해서 팀코리아에서 이제 개발을 하겠다라고 선언한 조감도인데요. 아직 확정된 디자인은 아니지만 사실 좀 우려는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UAM 시장이 인증이 다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만 먼저 짓는다고 모든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주변 뭐 공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활용해야 될 게 있어서 또 특히나 이 왼쪽에는 김포공항에서 여객기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이착륙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옆에 이 버티 포트를 짓는다는 게 저는 사실 좀 우려가 되는 사안이긴 합니다. 아직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많은 기관들에서 이 AAM에 관련된 장밋빛 미래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전망 보고서들이 발표가 되고 있고, 대부분 굉장히 낙관적인 결과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2040년경에 이 세계 시장, 기체나 서비스, 인프라를 포함한 이 세계 시장 규모가 약간 1조 달러 규모에 달하는 신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비관적인 부분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먼저 보여드리고요. 아까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산업 생태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용자를 제외하고 실제로 이 산업에 들어오는 UAM의 기체를 개발하는 제작사가 있을 거고요. 당연히 국가에서 이 기체에 대한 안전에 대한 인증을 해줘야 되고 버티포트를 운용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버티포트를 짓고 이걸 운용하고 이 버티포트 안에는 충전시설, 수리 MRO라고 하는데요. 수리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야 되고 운송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운송 사업자가 있고 당연히 면허를 따야 되고 그다음에 교통관리 서비스 공급자가 있습니다. PSU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관제에 대한 부분들을 제공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 공역이 기존의 여객기 공역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무인기가 또 통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무인기 공역과 서로 겹치지 않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 공급해주는 사람들이 되겠고요. 특히나 이제 UAM 같은 경우에는 저고도로 날게 됩니다. 약간 150m 이상이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때 이제 걸릴 수 있는 이제 지형이라든지 기상, 장애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 제공자도 있습니다. 당연히 정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같이 이제 규제를 주고 또 관리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모든 부분이 이제 이 AM에 관련된 산업 생태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먼저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산업부에서는 이제 AAV 예타를 준비 중이었는데요. 일단 올해 1분기에 신청을 했다가 지금 계산 선정은 떨어졌고요. 기존에 이제 2019년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OPPV라고 해서 항우연 주도로 1인승 EV톨 기체를 개발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토부가 같이 다부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국토부는 이제 항공 인증을 설립하는, 수립하는
그런 과제로 이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제 KUAM 예타 대상 선정이 올해 1분기에 됐고, 저희가 사실 22년까지는 산업부 국토부가 같이 다구처로 진행을 했다가 비행기 기체 개발 부분만 따로 떼어서 이제 떼어내고, 국토부는 인프라 쪽으로 해서 예타 대상 선정이 돼서 올해 안에 이제 기술성 평가를 거쳐서 실제 사업이 될지 안 될지 이제 올해 안에 판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서고 있는데요. 우선 KUM 팀 코리아라고 해서 이제 정부, 민이 함께 이 UM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팀 코리아를 조직을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안에 포함된 사업 중에 하나가 UAM 그랜드 챌린지입니다. 그래서 그랜드 챌린지는 실제로 이 비행기를 실증하고 검증하고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서 두 단계로 나눠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1단계는 23년도 올해 이제 여름부터 24년 12월까지 전남 고흥에 있는 활주로를 이용하는 개활지에서 이 EV토를 검증하는 사업을 하게 될 거고요. 2단계로는 24년부터 25년까지 해서 실제 수도권에 이 비행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운영해보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아래 보시는 거는 컨소시엄인데요. 오늘 그 어제 나눠드렸던 그 항공우주지에 보시면은 보다 자세한 컨소시엄들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 제가 이 자료를 만들 때는 이 컨소시엄이 대회비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좀 오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자세한 컨소시엄은 그 항공우주지 내용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이제 그리고 재밌는 게 지자체입니다. 지자체가 제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든 지자체가 다 이 UAM 산업을 유치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UAM을 개발할 수 있나요? 우리 쪽에서 이거 실증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논의도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드론이 굉장히 붐이었을 때는 또 모든 지자체가 드론 산업을 유치하겠다고 덤벼들어 왔는데, 이제는 이제 UAM을 유치하겠다고 네, 지자체들이 열심히 발로 뛰고 있습니다. 민간 부분에 있어서는 뭐 기체 제작은 다 알다시피 이제 현대자동차나 하나가 이제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그 도시항공 모빌리티 산업기술연구조합이라든지 도시항공교통협회, 한국유해협의회 이런 민간 단체들도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예전에 드론이 붐이었을 때와 비슷한 좀 유사한 형태를 좀 가져가고 있고요. 보시는 그림은 서울에서 2022년 작년 3월에 서울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으로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김포공항에서 출발을 해서 한강에 기존에 이제 헬기가 운용되는 회랑입니다. 이 한강을 따라서 용산, 뭐 삼성동 잠실 쪽으로 UAM을 기체 상용을 맞춰서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었고, 이때는 이제 그 신정부가 들어오기 전이라서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을 하면서 이쪽이 비행 금지 구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노선을 그래서 줄여서 이 용산 바로 전까지 마포 근처에 지금 현대자동차의 그 정비센터가 있었는데 거기를 지금 다 부시고 UAM 버티포트를 건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까지만 비행을 시키고, 또 이 공역을 짜려고 잠실에서 뭐 여의도 전까지 비행하는 두 가지 노선을 나누거나, 아니면 이제 대통령실과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노선을 쭉 연결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추가로 확장했을 때 뭐 수서라든지 인천공항까지 연결하는 방안, 네, 이런 것들을 지금 도심 실증을 위해서 네, 지자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AM에 대해서 장비핀 미래를 보여주고 선전하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될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기체 개발입니다. 뭐 인프라 이런 쪽을 건설할 부분이라서 크게 많이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요. 우선 기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상용화까지 최소 수천억에서 조 단위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가장 앞서고 있는 조비 같은 경우에는 약 한 뭐 10년 이상 전부터 나사와 협업을 해서 이미 이 분산 전기 추진 시스템 개발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개발을 계속하고 있고요. 스타트업인데도 불구하고 조 단위의 달러는 아니고 이제 조 원이죠. 네. 1조 원 이상의 투자 금액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개발해서 인증까지 거의 한 1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인증을 할 수 있는 곳은 미국의 FAA하고 유럽의 이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연결해서 인증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선도하고 있는 조비 이외에 다른 업체들도 이제 인증을 받아야 상용을 할 수 있는데,
FAA가 10개를 동시에 인증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인증이 이루어질 텐데 그러면 후발주자인 업체들은 굉장히 인증이 좀 밀릴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항공기를 UAM의 가장 큰 이제 장점으로 보고 있는 거는 운용 비용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모범 택시 이용 수준으로 좀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일단 우선 기체 단가가 내려가야 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비행기 하나 만드는 거는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아까 잠깐 보였던 세스나 177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풀옵션을 했을 경우에는 4억에서 6억 정도 하거든요. 근데 UAM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10억 이상 기체 비용이 들어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락시키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 회사들하고 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요타라든지 현대자동차 당연히 하고 있고요. 하지만 대량 생산을 했을 때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인증입니다. 얼마나 안전하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아직 검증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한 달에 5대 미만 생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과연 지금 이 회사들이 25년, 조비가 이제 25년 상용화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수익이 나는 BEP 포인트까지 과연 버틸 수 있을지.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 시점을 저는 한 최소한 10년은 걸릴 것, 지금 25년부터 또한 10년은 걸려야 뭔가 수익이 발생할 매출에 수익이 나올 거, 손익분기 점 넘길 수 있을 거 생각하는데, 그럼 그동안 또 계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작은 회사들이 그런 것들을 그 10년간, 앞으로도 또, 앞으로의 10년간 버틸 수 있을지, 그게 좀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작은 회사들은 대부분 다 도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렇게 투자할 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한국체 외에는. 그래서 아마 정부 지원도 많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수용성입니다. 가장 먼저 제가 주변에서 UAM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 그거예요. 이거 상용화 되면 타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대부분 안 탑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좀 꺼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재작년에 그 LCH 사업이 있었는데 카이에서 만드는 소형의 민소회기 사업이 있었는데 그 최종평가 때 카이에서 그 LCH를 시범 운행할 때 태워주신다고 하셨었어요. 신청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저 신청 안 했습니다. 겁나고. 네. 물론 나중에는 이제 국토부에서 승인이 안 나서 아예 못하게 된 상황이 되긴 했었는데 그 지상에서만 타봤거든요. 근데 그만큼 좀 겁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거를 이제 이용하게 될 사람들이 과연 이거를 정말 안전하다고 여기고 우리가 일반 여객기를 타는 것처럼 그때까지 이제 인식이 좀 많이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도심의 버티포트를 건설했을 때 과연 주변에서 이거를 건설하는데 민원이 없을까? 특히나 이 EV톨이 이런 건물 옥상에서 바로 수직으로 뜨는 게 아니거든요. 살짝 수직으로 뜨면서 앞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착륙할 때도 대각선으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살짝 수직으로 내려오는 약간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주변에 높은 건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에 버티포트를 짓는 게 굉장히 아마 어려울 겁니다. 인증이 아마 안 될 거고요. 그리고 기존 건물 같은 경우에도 옥상에 헬리패드가 있는 건물이 굉장히 많지만 실질적으로 이 EV톨 기체가 내려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하중이 계속 3톤 이상의 비행체가 계속 떴다 내렸다 하기에는 이 기존 건축법상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 설치하는 것도 좀 불가하고 또 만약에 이런 빌딩에 버티포트를 만들었을 때 그러면 이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 건물 옥상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 엘리베이터를 같이 공용으로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허락을 하겠느냐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새로 신설하는 게 가장 빠를 것 같고요. 대신 이 민원이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도심에서는 여러분들도 이제 난류 비행기 탔을 때 보면 많이 떨리잖아요. 굉장히 겁나고요. 하지만 도심은 이 빌딩들 사이로 지나가는 바람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고요. 이런 난류들을 이겨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미리 분석하는 부분들도 지금 여러 가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안개라든지 비나 바람, 이랬을 때 과연 이 기체가 안전하게 날 수 있는지에 대한 확보 기술,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이 EV2를 정말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는 사진은 1970년대 이 뉴욕에 있는 페낭 건물 위에 이 헬기를 이용한 에어택시 사업을 처음 시작했었습니다. 당차게 시작을 했는데요.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보시는 것처럼 헬리코프터 위에서 추락을 하게 된 사례가 있으면 추락하면서 파편이 지상으로 떨어지면서 추가로 또 사람들이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사고 이후에 뉴욕시에서 도심 안에 헬리패드를 운용할 수 없도록 네, 그렇게 또 법을 바꾸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아시겠지만 항공기 사고 한 번 나면은 굉장히 파급력이 큽니다. 그래서 얼마나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해결돼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영상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While variety is the spice of life, time is our most valuable resource. As hyper-connected lifestyles become the norm, we can reclaim lost time, reshape our cities, and reprioritize that 그리고 which 이제 truly 우버가 이 matters, 사업에서 철수를 life 했는데요. itself. 우버가 이제 모빌리티를 우선시하는 회사다 Introducing the 보니까 Uber Skyport Mobility 저희가 Hub, 퍼스트 a 마일리지랑 dynamic 라스트 마일리지를 transportation 하는데 module, 이 connecting UAM users to 기체를 타기 retail, 전후에 grocery, and sports 연기된 venues, 교통수단을 while serving as 아울러서 a convenient 지금 저희가 카카오 neighborhood 모빌리티 amenity. 많이 쓰시잖아요. The Uber 택시, Skyport 기차장, provides 대리 efficient air 이런 것들을 transit, 같이 하는데 multimodal 그런 connections, 것처럼 이제 and 종합적인 addresses 모빌리티를 local 하기 위해서 community 이제 needs. 만들었던 홍보 영상입니다. A single module can be adapted anywhere for convenient access and is comprised of multiple 이제 components. 사람들이 이 UAM을 Jump 타러 bikes 갈 and 때 scooters are 되게 parked throughout the 편리하게 connection 접근할 수 plaza, 있도록 뭐 자동 which also includes an on-site 스쿠터, jump 뭐 operations facility 자전거, for quick technical support. 킥보드 이런 것들을 이제 Autonomous 쓸 수 있게 fleet 하고 parking 자동차들도 allows 주차 시설을 self-driving 갖추고 Uber 있어야 ground 되고요. vehicles to recharge on site before picking up passengers at the dedicated Connection Plaza pickup zone. The flight deck connects passengers with their 플라이트 Uber 덱을 보시면 EVTOL. 저렇게 비행기가 내리고 또 Operational 뜨고 efficiency is paramount 그런 as 공간을 precise 만들게 됩니다. aircraft movements optimize approach and departure paths while providing an efficient sequence for parking and recharging. Curbside drop-off is adjacent to the Uber lobby, where necessary ticket validation, EVTOL seamless security 기체, screening, 헬기 and 타보신 weight 분들은 verification 아시겠지만 is streamlined, providing EVTOL secure access 프로펠러가 to 돌아갈 above. 때 Uber 일반 drivers 여객기 can 타는 access 것처럼 the 보딩 green light 게이트가 따로 hub 없어. 보딩 for 브리지가 user 없거든요. support 그러면은 and premium 그 amenities. 야외에서 바로 이 비행기를 탑승을 해야 Whether you're 되는데요. planning a 이 crosstown 프로펠러 commute 돌아가는 or 걸 a 보면 trip to a 굉장히 local 좋습니다. event, the Uber 사람 Skyport 탈 is 때는 your 끄고 있긴 first step 하겠습니다. towards a stress-free transportation experience, providing an efficient connection across previously inconvenient distances, reducing the hassle associated with the daily commute. 저렇게 여러 가지 거점들을, 버티포트들을 만들어서 연계를 해야 되고 이 비행기가 수시로 이착륙을 계속 해야 Uber 됩니다. Air 그래야 이제 changes how we 상업적인 travel, 이윤이 나기 so we can 때문에 focus on 그러면 why 이제 이 we travel. 배터리를 중간에 충전해준 시간이 짧아야 By 되거나 providing unlimited 아니면은 access to the 바로바로 sky, 배터리를 새 걸로 Uber 교체해주거나 Skyport Mobility 하는 Hub 그런 becomes a 시스템도 필요하게 lifestyle 됩니다. destination that reclaims more than just time.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 5분 정도 네, 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초반에 UAM, AM 나타나는데 이게 분명 용도 차이가 분명히 있고 그래서 그에 따른 기술적인 스펙 차이가 너무 있습니다. 일단 AAM은 사실 말씀하신 UAM을 다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 굳이 이제 AAM 밑으로 나오자면은 UAM과 RAM이 되겠고요. 여기 있는 UAM과 RAM이 되겠고, 네. 기술적인 스펙이라고 하면은 가장 큰 거는 거리입니다. 얼마나 멀리 날아갈 수 있느냐가 되겠고, 그 다음에 추가로, 멀리 날아가려면 당연히 지금 현재 배터리 기술로는 불가능하고요. 그러려면은 이제 뭐 추가적인 수소연료라든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추가가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참 RAM에는 수직 이착륙기만 포함하는 건 아니고요. 시톨이라고 해서 일반 여객기 형상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간, 지역간 연결이기 때문에 일반 공항 활주로를 이용하는 전기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수직으로 뜨지 않기 때문에 출력에 좀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터리만으로도 뭐 200km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비행기 기술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스타트업이 미국에서 이비에이션이라는 회사가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19인승 전기 비행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예,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몇 가지 제 의견을 좀 이야기드리고 싶어서, 우선, 잠깐 참여를 들어온다는 것이, 과거에부터 우리가 친숙한 애칭처럼 이렇게 쓰고 있어가지고, 그 용어를 기원으로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들어오는, 아시는 바와 같이 무인 비행체라고 봐야 돼요. 원격 조종되는 무인 비행체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동 수단하고 맞지 않는 거라서 어원으로 쓰지 않는 게 옳나. 네. 드론이라는 것을 굳이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연결시킬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완전 다른 용어이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모빌리티라는 용어가 사실 그래서. 자동차의 업계에서 만들어낸 신조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에어 모빌리티라는 용어를 연결시켜서 어떻게든 자동차 업계에서 모티브를 잡아가지고 같이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대중화시켰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아까 드론 같은 경우에는 유행과 썩지 않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석 실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나온 용어가 UAM이기 때문에 UAM의 개념 정리에서 혼란스러운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개념 정립하는 게 어드밴스드라는 그런 모빌리티에 UAM과 RAM을 분류하자. 이게 이제 대세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토부에서 지금 관심 가지는 건 결국 트래픽 매니지먼트라서 UTM. 요새 이제 여기는 관계없지만 스페이스에는 STM. 사실 또 거기까지도 이제 용어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속 자료들 보면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어, 트래픽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UAM의 고도, RM, UAM 고도를 300에서 600m 정도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1000개 정도. 그렇지 않는데 거기에서 아까도 자료에서 기상은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도심에서 빌딩풍에 대한 겪어보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많이 하는데 300에서 600m가 아마 조류들이 이동하는 고도일 가능성이 높아서 국토부에 이제 말을 드렸는데 우리 기체 설계 구조상 UAM 기체는 전방의 시야를 넓게 해서 승객들이 잘 보이게 만들었을 거라고 봐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그렇다면 조류 충돌로 인한 상해가 굉장히 심각하게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추락에 관계되는 유인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고요. 그것도 늘 좀 같이 포함해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이상입니다. 너무 맞는 말씀 해주셨고요. 당연히 이제 많이 고려하고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은 네. 그렇죠. 이걸 제가 그걸 드릴게요. 치고 네. 오늘 좀 발표해 주셨는데 뭐지 조금은 그 사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그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풀어 나가야 될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많은 부담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다만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이 그러면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이냐. 유엔이 나온 자체는 사실은 알다시피 다 이제 지상의 트래픽이 꽉 찬 것 때문에 사실은 대체 불가한 다른 것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유엔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방향성은 맞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가지고 그 문제 끝에 다다를 수 있는 파이오니어가 그걸 갖게 되는 거라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여러 업체와 또 연구기관들이 이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우리 같이 힘을 모아야 될 거라 생각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거기서 나온 것 중에 사회적 수용성 부분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요. 저 자신도 이제 헬기 조종사였고, 저 김대원 한 명이 전사한 적도 있는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 헬기 700대 우리나라에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거는 대체 불가능해요. 목숨을 바치면서까지도 그걸 해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산업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그걸 같이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지자체에서 이제 지자체 지방에 있으니까 지금 이제 사람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과연 실현 가능할까? 이게 뉴욕에서만 필요하지 우리나라에서 필요할까? 해안 도시에서 도서관에 뭐 긴급하게 물자나 그 환자들을 수용하는데 쓰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가장 이제 여기 유해입니다. 유해입니다. 가장 큰 거는 비행기 안에 사람들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사람은 주민이 되는데 이건 밑에 있는 사람까지 죽을 수 있고 커서 이게 과연 월드패드가 아닌 월드패드가 됐던 여러 가지가 문제가 돼요. 이게 또 산업계 입장에서 보면 또 이게 경제성을 봐야 되는 안전성을 빼고 과연 몇 대가 팔려야 지금 산업계가 독립될까? 자동차처럼 한 100만 대, 200만 대 팔릴 것인가? 10억이라고 하는데 10억에서 만대 팔아봤자 얼마나 될까? 그러면 뭐 만대 팔아갖고 MRO가 언제 인적으로 돼갖고 그 산업이 커질까? 좀 규모가 항공도 안 되는데 유행은 될까?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초반에 저는 일단 그게 좀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신기술이 나오고 새로운 신기술에 맞춰서 정부 자금을 앞다 더 따고 그런 데서 여러 지자체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한국이 되려고 하면 많은 경제성을 확보하려면 그렇잖아도 이윤이 적은데 많은 물량이 확보돼야 되는데 그 물량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밀수적으로는 안 되는 밀수적으로 지금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밀수로 떨어져봤자 이제 별로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군수하고 민수하고 연계돼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수요를 군수에서 먼저 창출하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래서 그럼 업계는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해야 되는지 좀 훌륭한 강의이셨는데 혹시 저희는 정보가 없으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간단하게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아직 이 유엔이하고 좀 맞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워낙에 대중교통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지하철 길이 밀려도 지하철 타고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서울에서는 조금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제 지방이나 그런 지하철이 이제 없는 지방이나 이제 도서 지역에서는 좀 이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잠깐 써놔서 제가 아까 설명 건너뛰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우선 가장 먼저 초기 상용화는 정해진 정기 운항 노선을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항과 도심 연결, 그러니까 자유로운 비행이 아니라 지정되는 공역, 그 항로를 따라서 지정된 시간에만 운항할 수 있는 그런 정기 운항 노선이 먼저 상용화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부 관광 목적으로 사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군수송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나 이제 군에서 화물이라든지 병력 수송용으로 사용될 경우가 좀 크고요. 지금 저희가 예타 준비하면서 국방부랑도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지금 수요를 찾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요도 좀 발굴을 해놨는데 아직 중기 계획에 실시는 못했고 장기나 중기 계획에 실시는 못했지만 하참에서 지금 검토 홀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직 기체가 개발돼서 상용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멈춰 있지만 저희가 지금 예타를 더 진행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수요를 좀 내놓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마치기 위해서 다들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마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항공 분야 위주로 지금 일을 해왔잖아요. 근데 항공 분야는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항공 분야 산업을 전부터 이미 짜여져 있는 세상이었어요. 우리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반역은 틈도 없어요. 소망 없어요. 그래서 항공 분야의 발전은 굉장히 제한 한국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항공 분야에서는
생산하는 공정 시스템이라든지 생산하는 방법, 소재 발전 이런 걸 통해서 약간 개선하는 정도. 그래서 이제 외주를 따서 하는 그런 것이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항공기를 만들어 가지고 개발해서 세계에 팔 수는 없을 거예요. 제가 보기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다. 근데 새로운 산업 분야로 들어오는 것이 이제 우주하고 이 AAM 분야. 지금 외국에서는 UAM이라고 안 쓴대요. 이미 이제 안 쓰고 있는데, 어쨌건 이 AAM 분야와 우주 분야인데, 우주는 우리가 굉장히 늦게 시작했지만, 아직 상업화는 안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투자를 해서 잘하면은 상업화까지 갈 수 있다. 시간이 좀 걸리겠죠. 화성이 개발되고, 그리고 우주에 떠다니는 스타링크 같은 게 이제 뭐 수만 기의 이 우주 위성을 발사하고 뭐 이렇게 해서 우주 쓰레기 청소도 하고 뭐 또 그 통신 서비스하고 돈 벌고 이런 등등 되면은 우리도 이제 세계 스타링크를 우리가 다 SK하고 KT를 다 버리고 스타링크만 못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발사 그러면 그런 면에서 이제 저절로 될 것이고 그걸 만드는 것들을 이제 우리 공공우주 산업에서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상당히 큰 격차지만 상당히 따라잡을 수 있는 분야고, 이 UAM 분야는, 어쩌면 이 자동차 산업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AAM 타는 고객이라면 지금 내가 자동차 운전하는 수준까지 올라가야만 될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될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될 건데 시간의 문제지만 굉장히 이 10년, 15년이 되게 먼 시간 같죠? 엄청나게 빨리 옵니다. 지나고 보면 10년 전에 내가 뭐 했더라고 생각이 없어요. 이게 빨리 옵니다. 그래서 10년 되게 먼데 그동안 브레이크 이번 포인트를 달성할 수 있을까? 그건 자신이 듭니다.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AM 분야는 우리가 이제 그 말하자면 아직 표준도 만들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인정 체계도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분야고 선진국과의 격차가 굉장히 좁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국이 굉장히 잘할 수 있고 아이디어를 잘 내면은 선진국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보다 빨리 올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 서울은 필요 없고 지방에 필요 있다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지금 환경에서. 그런데 만약에 그 가격이 굉장히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제 복잡한 서울에 내가 굳이 살 필요가 있는가? 만약에 저게 좀 사지고 이래 되면 이 주거 공간이 바뀌어요. 그 서울의 집값 비싼데 조금 떨어져 한 20km, 30km 더 떨어진 데, 50km 떨어진 데를 집값을 좀 팔아가지고 그걸 AM을 샀어 말이죠. 매일 수표가 난다. 여러분 한 2, 3억쯤 그거 사고 집값을 좀 싸게 해서 지방은 주택을 짓는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되겠습니까? 바뀔 거예요. 그러면 주거공간이 바뀌면 부동산 가격도 바뀌어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세상이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한 15년, 20년쯤 지나면 그게 옵니다. 우리는 그걸 준비해야 되고, 이 스타트를 우리가 늦게 하면은 결국 그만큼 손해고 나중에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세상 일은 여러분 Y는 EX 함수 아시죠? 성장 곡선 S자. 처음에는 굉장히 느리지만 나중에 어느 순간이 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요. 익스프레션은 정폭이 되거든요. 근데 준비를 안 하면 이 정폭할 때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때 못 따라잡으면 우리는 그냥 탈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계적인 이 산업 구조에서 우리는 뛰어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정부에서 이 분야에 거버넌스가 별로 없어요. 주인이 없어요, 말하자면. 정부 차원에서. 그래서 이걸 해줄 수 있는 기관이 우리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우린 정부는 아니지만 그 중간 가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그 열심히 공부해서 뭐라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건 인트로덕션이고 계속 해야 됩니다. 이걸로 마치고요.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네, 꼭 월드 시키고
감사합니다. 네, 수상이 때문에 그 저는 제가 지금 보내는 재밌었어요.